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23년도 제시문 면접, 인문학 문제와 사회과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경 계열이 수학 문제를 풀긴 하지만, 그 문제는 이제 볼도로 진행되고, 뭐 학원 프로그램도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사회과학 제시문과 인문학 제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회과학 지식문은 이제 수학하고 한 세트가 되어서 경영, 경제, 농경제, 소비자, 그다음에 그 자율전공, 뭐 이제 이쪽 의료까지 6군데를 풀죠. 그래서 오늘 좀 사회과학 문제 좀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서울대 면접의 전반적인 특성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요. 특히 이제 뭐 연대나 고대 궤적 문제 보시던 분들은 거의 뭐 A4 한 장 반을 3분의 2까지 꽉 차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시문이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개년 동안에는 사회과학 제시문이 세 단락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게 어떤 전형적인 거라 서너 단락 나오는 경우 있는데, 뭐 예전에 이제 두 단락 나오던 것과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그게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는 이 제시문이나 문항들보다는 추가 질문에 의해서 면접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적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 면접과 연고대 면접이 뭐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때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자, 저거 좀 이제 필기를 여기다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면접과 대체 연대나 고대 제시험 면접 뭐가 다르냐? 우선 준비 시간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두 세트긴 하지만 30분으로 상대적으로 깁니다. 근데 연대는 다 8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고대도 궤적이 21분이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렇게 학업 우수형은 12분은 상대적으로 짧죠. 특히 이 준비 시간도 준비 시간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두 세트를 15분 동안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대는 5분 녹화, 고대는 21분에 7분, 그다음에 여기는 6분이죠. 상대적으로 서울대가 면접 시간이 깁니다. 그럼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는 이 문제 자체를 푸냐 못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연대랑 고대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야 서울대 문제 쉬운데 이거 그냥 뭐 가서 말 잘하면 되겠네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울대는 이 15분 동안 두 세트를 푸는데 물론 이제 뭐 사회계열과 인문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 7분 정도 푼다 문제다. 그러면 이 두 문항에 대한 답변 시간은 대략 한 3분 이내 정도고요. 나머지 4분 정도는 전부 추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추가 질문 형태로 얘기하는 발전형, 파생형 질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너 이 내용 빠진 것 같아. 뭔가 부족해. 하고 하는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추궁형, 확인형 질문이 있고 기초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좀 더 얘기를 확장시켜 볼까라고 하는 발전형, 파생형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대랑 고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문제를 풀면 붙고 못 풀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기본적 목적 차이가 있고 그거를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 면접에서 그게 드러났죠. 서울대학교는 그해 이제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그 2020년 한 11월, 12월 그때가 물론 지금 뭐 수십만 명 나중에 확진자 나오고 비하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땐 되게 심각했죠. 그래서 그때 연대, 고대 모두 어떻게 면접을 뭐 동영상 업로드로 가거나 대학교에 온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녹화 면접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녹화 면접. 근데 서울대는 마스크를 2개씩 끼는 한이 있어도 이 면접실 안에 학생을 놓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면 면접을 굳이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의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서울대는 여기 보시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어지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훨씬 변별력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서울대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만일에 지금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야, 나는 이 최초 답변조차도 어려운데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면접 끝나고 한 4월 준비가 가서 붙었대. 이런 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체크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가고요. 먼저 좀 사회과학 문제를 좀 보고 가도록 하죠. 근데 서울대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 최초 답변은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논제 분석을 하고 가라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논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다라 각각에 근거하여 가에 나타난 정보의 물가 변동 파악 방식의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그럼 1번은 우선 가에 뭔가 그 정부의 물가 변동, 물가 파악 방식에 대한 얘기가 있겠네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뭔가 이게 한계라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큰 논점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나로 파악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다로 파악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라로 파악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2번 한번 보죠. 라를 참고하여, 이번 라를 보랍니다. 라를 참고하여 물가 상승이 경제적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논하시오.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가정 또는 자료가 필요할지도 함께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약간 최신 트렌드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에서, 사회과학 이제 문항에서 21학년도부터 이제 이런 이제 지문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을 할 거다. 그럼 그에 따른 어떤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번은 이제 라에서 뭔가 음, 통해서 이제 어떤 주장을 끌어내야 되고 주장이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끌어내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주장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뒷받침할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거라는 것이 이제 가정 또는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면접 답변할 때는 근거를 이제 세 종류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 아니면 실증적 근거가 좋다. 그래서 뭐 수치나 통계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권위자를 빌려와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없다면 사례나 예시를 들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거고 여기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여기서 이제 뭐 가정, 뭐 이 전제가 되겠죠, 전제. 여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 전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다시 그러면 한번 1번 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 물가를 파악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CPI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건 난 경영경제아닌데 이런 거 풀어야 되고 하는데, 우선 일단 경영경제 아니어도 푸는데 아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사회과학에 대해서 뭐 정성적 연구도 할 수 있고 정량적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정량적 접근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량적 접근이라는 거는 단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것을 이제 약간 조정하는 작업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여기는 뭐야? 가중 평균을 준다는 거죠. 자, 가중 평균의 평균치는 무엇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뭐 480개의 어떤 물가 지수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가중 평균의 가중치는 전체 가계 소비 지출의 각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에 따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쌀 사는데 돈을 우리가 뭐 어디서 뭐 요새 쌀 별로 안 먹지만 뭐 10%를 쓴다. 아니 뭐 피복비로 25% 쓴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요새는 뭐 휴대폰 비용 이런 거 많이 나가겠죠. 뭐 OTT 사용료.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 왜?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일부는 CPI 적용에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뭐 요 내용 이제 그럼 이거 적용하면 되시고 그러니까 이러면 지출 비중에 따라서 지출 비중에 비례해서 가중치를 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식 지수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뭐냐? 자, 나 최근 곡물 가격의 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이란 대항으로 한 분식집이 떡볶이 가격을 올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가격 상승이 단골 손님 이탈리 여식하는 운영한 분식집 주인은 대신 어떻게 해요? 양을 줄이기로 했다.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거 이제 뭐 용어도 있긴 있죠. 이제 약간 새우처럼 뭐 슈림프플레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되게 많죠. 뭐 음료수 한 5ml 줄이기, 과자 뭐 5g 빼기 뭐 이런 것들 나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그 양을 줄이는 방법. 그럼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격은 올라가는 방법이 되겠죠. 나에서 얘기하는 건. 다로 가보겠습니다. 다한 도시의 정책 당국은 임차인을 보호 월세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정책에 따르면 뭐 상한선 20% 아니라 이제 상한선, 통제 가격 상한제 같은 걸 실시한 거죠. 부작용을 가져왔어요.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느냐? 건물주는 월세를 제일 받지 못하면 원물 유지 및 보수를 게을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의 전반적인 질은 낮아졌고 그나마 지금 수요는 폭증하여 뒷돈을 자에게 어떤 약간 규제의 역설 같은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은 통제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그냥 서비스가 낮아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위에 이제 양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질이 떨어진 거죠.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 1인 가구는 주택 수도 전기 부분이 신축이나 교육 부분의 지출 비중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또 영유아가 있는 가구, 취약전에 있는 가구 등도 그렇지 않은 가구와 다른 지출 구조를 보인다. 저소득층의 지출이 상당 높은 부분 휴대전화, 담뱃살, 채소 등이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이런 게 높다. 자, 그럼 이제 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 여기서 나왔던 아까 가중치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뭐야? 그냥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분 특성에 따라 뭔가 품목별 비중이 다르다. 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게 항상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theory를 성립하고 지표를 잡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충분히 감안하는 게.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 보면 나다를 통해 파악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가격 그대로 양이 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CPI 지수를 했기 때문에 CPI는 네,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사실상 양이 줄어드는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서비스나 어쨌든 재화의 양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CPI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제 이건 좀 더 눈에 안 보이겠죠. 양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서비스의 하락이 가져오는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PI 이거는 뭐 이제 집에 따라서 가게 서로 지출이 다르니까 우리 집은 값이 많이 나갔는데 쌀은 별로 안 올랐대. 체감하지 못해.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집은 교육비가 막 학원비가 그대로래. 근데 왜 이렇게 우린 교육비가 많이 나가지? 이런 약간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가구별. 음.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뭐냐? 추가 질문이 문제겠죠. 음. 음.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추가 질문은 이제 약간 학과나 교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경영학 쪽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쪽에서는 풀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이 그냥 최소한 한 1단계 추가 질문 정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셋 중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하냐? 아니면 뭔가 본인이 체험한 게 있느냐?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건 대안이 뭐가 있겠냐?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풀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최초 답변 틀렸다면 이제 그것부터 수정하고 가겠지만 일단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적 여유가 있는 서울대 문항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1차적인 추가 질문까지는 여러분이 예상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 답변을 써놓으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번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물가 상승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일단 영향 자체가 다르겠죠. 뭐가 오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지출이 높은 건 이건 전 뭐야?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보통 생활 필수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죠? 안 먹고 못 살고 예를 들어 뭐 고급주로 해외여행 골프 회원권은 좀 뭐 이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생활에 있어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는 영향이 다를 것이고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해 물가 정책을 필 때 이 CPI만 보고서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근데 뭐 이런 게 예를 들어 올랐다. 그럼 이쪽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뭔가 놓치게 되면 저 지수만 보고 놓치게 되면은 정작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약간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어떤 가정이나 전제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되게 뻔한 거니까 그냥 뭐 그냥 다 아실 만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엔겔 개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엔겔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활필수품, 이제 소득 중에서 소위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료품은 누구나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또 먹기는 먹는데 소득이 10배라고 해서 10배를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보면 어떤 경제력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걸로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뭐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여기 나오는 것 이런 걸 이제 이런 어떤 가정을 한번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생활필수품에 나가는 혹은 생활필수분야에 나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전제가 일단 전제나 가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 지수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로서는 이제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서 뭐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고소득층 이런 거 차지하는 비율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뭐 통신비 지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자료로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도 물론 의미가 있겠으나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주장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한 로직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추가 질문은 뭐냐? 경제학적인 건 더 안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당연히 여러분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이처럼 뭔가 실증적인 자료로 여러분이 수행했던 심화 탐구 설계에 대해 물어보겠죠. 음. 굉장히 정치학으로 상관없고 사회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약간 정량적 연구를 한 게 있다면 일단 그걸 위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없다면 정성적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론이든 꼭 정량적 연구가 아니라도 어, 그 우리가 기본 여기 나와 있는 지표, 그다음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다음에 변수, 아이고 유지해서, 네. 그래서 뭐 어떤 그냥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연구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심화 탐구를 하게 되면 그럼 이런 형태의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 설계를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아마 심화 탐구 얘기로 여기 뭐 무난히 답변을 한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화 탐구는 당연히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걸 하셔야겠죠. 엉뚱한 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1단계 추가 질문까지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게 서울대 면접의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통 뭐 과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수학을 같이 푸는 과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는 사회과학 재심은 한 10분 이내로 아니 저기 5, 6분 이내로 다룹니다. 그래서 요거 한 10분 이내로 푸시고 수학 20분 정도 준비해서 2대1 정도로 비중 가셔야 되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 문제랑 같이 푸는 쪽은 뭐 과에 따라 다른데 인문대 쪽은 아무래도 인문학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고 사회대나 이제 이쪽에서는 이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지원 학과에 따라서. 자, 일단 사회과학 문제 좀 풀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사회과학적 방법론, 사회과학적 연구 설계를 얘가 할 수 있는가, 그 경험이 있는가를 보는 식으로 최근 21, 22, 23년사 문제가 출제가 됐다. 경제학 문제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 지금 뭐 경제학 전공 아닌데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단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인문학 문제를 볼 건데 인문학 문제가 조금 그 패턴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1년짜리지 2년짜리 3년짜리 모르겠는데 오전 문제보다는 오후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문제는 그다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자, 오후 문제 좀 가지고 왔으면 조금 키울까요? 그래서 뭐 제시문이 3개로 바뀌었네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적 2개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인문학 문제. 자,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기본식이 같다는 건 뭐냐면 제시문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고요. 연고대보다. 그 다음에 역시 논제도 2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최초 답변보다는 이어지는 추가 질문에서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고요. 어, 역시 논제 분석하고 갈까요? 자, 이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1번. 독자와 저자 혹은 작가의 관계에 관해 가와 나의 제시된 입장을 비교하시오. 이거는 사실 뭐 기존 틀하고는 별로 다를 건 없는데 그러면 아마도 자 1번 그러면 가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나의 입장이 있을 건데 비교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 생각하라고 했지만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비교니까 공통점 찾아야죠. 차이점. 차이점은 기준을 잡는데 뭐 기준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상적인 건 공통점보다 하나 더 찾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가와 나는 이렇게 돼 있다.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준을 줬죠. 독자와 저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가고. 2번, 가와나에 나타난 독자에 대한 공통된 이해 방식을 다의 맥락에서 평가하죠. 자, 공통된 이해 방식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이게 곧 이 공통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뭔가 그 가와 나의 교집합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독자에 대해서. 이거를 뭘로 평가해? 다로 평가하는 거죠. 자, 평가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OX가 나와야 된다 했죠. 같은 입장이면 O, 다른 입장은 X. 뭐 크게 보면 이 정도로 아마 개요가 잡히지 않을까. 어쨌든 문제 분석이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전 비평은 결코 독자를 다룬 적이 없다. 고전 비평에서는 저자 이외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나니까부터 진짜죠. 자, 고전이 아니라 현대로 넘어옵니다. 현대 미평에서 독자는 역사도 전기도 심리도 없는 사람으로 재탄생한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는 이미 씌어진 것들의 흔적을 세 모아 새롭게 쓰는 자다. 독자인데, 지금 독자인데 쓰는 자래요. 그러므로 누군가 고전 비평에서처럼 인본주의란 이름 아래 위선적으로 독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이 새로운 글쓰기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가소로운 일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독자의 새로운 글쓰기를 위해 저자의 신화를 전복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고전과 현대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다. 그럼 이제 독자와 저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의 입장 같은 경우는 뭐 공통점 잘 모르겠고 일단 이게 아마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예, 독자보다는 독자가 뭔가 저자보다 중요하다는 뉘앙스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만 적어 놓겠습니다. 이번 나요. 창작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완성된다. 작가는 자기가 시작한 작품의 완성을 독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며 작가가 작품의 본질적 요소로 파악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뭔가 독자의 의식, 독자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따라서 문학 작품은 하나의 호소다. 작품을 쓴다는 것은 작가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자 한 바를 독자에게 객관적 현실을 만들어 호소하는 것이다. 작가는 다만 독자에게 호소할 뿐이고 그의 작품이 어떤 효과를 가지면 독자가 자유롭게 그 작품을 갱신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지금 독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독자가 저자보다 중요하다. 자, 이래서 제가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전에 그 뭐 서울대 문제도 그렇고 연고대 문제도 이렇게 대립되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한쪽이 독자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저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비중이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독자한테 가 있어요. 다만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어떤 디그리의 문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그 연대랑 고대 문제 3자 비교할 때 정도의 문제로 디그리 어느 게 더 세냐 세 개의 문제로 가려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러면 어떤 게 더 세냐 독자를 좀 중시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보시면 가는 어떻게 돼요?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래. 그럼 이쪽이 더 센 거죠, 지금. 여기는 진짜 저자는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독자와 저자가 있는데 어쨌든 저자도 뭐가 어쨌든 살아있긴 살아있죠. 여기 이제 어떤 레토릭으로 보자면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차이점이 독자와 저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쪽이 독자를 훨씬 더 중시하고 이쪽은 그거 뭐 중시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에 비해서는 덜 중시한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제가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차이점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왜? 여긴 죽음이고 어쨌든 여기 죽진 않는 거죠. 레토릭상으로.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둘 다 뭐예요? 이제 그 독자의 이파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은 여전히 있죠. 네. 근데 뭐가 더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가와나가 약간 이제 디그리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럼 2번으로 가죠. 그럼 가와나에 대한 공통된 이해 방식을 다해면에 평가하라. 그럼 이 공통된 이해 방식은 뭐예요? 독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역할이 중요하고 저자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봅시다. 평가해야 되니까. 고전은 한 시대의 특정한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관심을 반영하여 선별한 작품이다. 특정한 사회 집단이 선별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고전이 선별되는 과정에는 작품의 직접 생산자, 작가, 필사자, 인쇄업자 등 작품의 가치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 소유하는 소비자나 청중, 뭐 여기 독자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청중을 만들어내는 관계자 및 제도, 기관, 후원자, 사원, 학교 등등등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가치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생성되고 보존되면 전달되는가이다. 그러면 지금 다에서는 이제 이 책에 관련 뭐 고전에 뭐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체를 특정한 사회 집단이 났다고 했는데 뭐뭐가 관여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생산자. 그걸 좀 적어보죠. 다에서는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는 생산자. 음.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독자. 그다음에 기관. 뭐 이렇게 가고 있죠. 소비자 아닌데 여기가 이제 저 작가 뭐 저자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떤 역학 관계는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바는 이제 가와 나의 이 부분 어쨌든 독자가 저자보다 중요하다. 아니면 이 둘의 관계로 본 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당연히 이쪽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겠죠.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동의하지 않겠죠. 왜? 두 개나 있잖아요, 지금. 기관도 들어갔고요, 새로. 그 다음에 이 역학관계에 있어도 비슷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독자와 생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부정적 혹은 뭐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이건 추가 질문이 1번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2번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니, 이제, 뭐, 그냥, 뭐,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한 교수님 1번에 끊고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건 되게 뻔해요. 첫 번째 추가 질문은 둘 중에 어느 쪽에도 동의하느냐. 사실 2번에 대한 추가 질문도 마찬가지죠. 너는 그러면 이 세 개의 얘기 중에서 뭐에도 동의하느냐. 그 다음 뭐 나와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겠죠. 본인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이거 이제 인문학 문제 시그니처잖아요, 서울대가. 제가 최근 2년 동안은 안 나왔는데, 한 3년이랑 2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왔었죠. 본인의 독서 경험을 물어보는 거. 아니, 노골적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 이제 이게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제시문 자체가 독서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독서 경험을 한번 하시면서 가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영문학과 지원했는데 막 뭐 레미제라블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좀 센스. 내 지원학과와 관련된 책으로 뭐 이거는 근데 뭐 문학 작품에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사회과학 책도 상관은 없겠죠. 사회과학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인문학에서는 이제 뭔가 출제자의 의도에 조금 더 부합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접의 기본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청자를 위한 말하기다. 그게 악어라는 게 아니라 또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과 면접관들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1차적 추가 질문까지는 답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그러니까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정도의 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간 문제로 보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나 첫 번째 나오는 예상 질문은 동일할 것이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23년도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이죠. 인문사회 계열 제시문 문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만 보고 알겠어 끄덕끄덕 하셔서는 곤란할 겁니다. 저와 남은 기간 같이 준비하실 분들은 역시 채널에 제 붙어 있는 연락처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 잠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한 9년치 기출들을 제가 다 모아놓은 교재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잠깐 수업 방식을 조금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모아놓고 이제 약간 그 학생들의 그 후기를 좀 복원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놓은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놨고 이렇게 이제 9년치 기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기출은 다 보고 가자라는 게 일단 저의 수업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기준 했을 때 이렇게 한 두 세트 정도씩 풀어보면서 쭉 가니까요. 좀, 1차 발표 후가 아니더라도 좀 어쨌든 준비하는 친구들 연락을 주시면 총 한 8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기출 한번 쭉 보고 가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